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연속형 변수의 상관성을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연속형 변수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목표 변수도 연속형, 설명 변수도 연속형 이렇게 되고요. 오늘은 상관 분석하고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연속형 변수가 뭘 얘기하는 건지 간단히 얘기를 드리고 상관 분석하고 단순 회귀 분석이란 것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단순 회귀 분석이 굉장히 이 회귀 분석에 대해서 개념을 잡을 때는 단순 회귀 분석부터 시작을 하는데 학문 자체가 어려워서 뭐 좀 이거저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내용인데 한번 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하고 물리, 음악 점수를 1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둘, 넷, 여섯, 여덟, 10명. 그래서 10명 조사했어요. 자, 그랬더니 수학하고 물리하고는 이렇게 같이 높아지면 수학이 높으면 물리도 같이 높대요. 그쵸? 자, 근데 수학하고 음악이 보면은 점수를 보면은 수학 잘한다고 해서 음악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도표 작성기, 그래프 도표 작성기라는 곳에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프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데이터고, 코딩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옆에 원래는 변수사 비입해서 아이디가 뭐 하나씩 주어졌겠죠. 뭐 아이디가 뭐 이게 뭐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졌겠죠 분명히. 자, 근데 그 생략을 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아니고 그래프 도표 작성기 해놓고 여기 산점도라는 것이 있어요. 산점도. 요걸 이렇게 끌어다 놓고요. 요거는 일단 무시하셔도 됩니다. 수학하고 물리하고 이렇게 놔두면은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생기게 나오는데 조금 요거랑 보이는 게 조금 틀리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학하고 물리하고 이 점수를 대표하는 직선을 하나 그릴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들을 대표하는 어떤 직선을 하나 딱 그어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 음악하고 수학도 이렇게 대표하는 직선을 하나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아래서 제가 그렸는데 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어쨌든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을 대표하는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가 관측값 데이터들이 직선 근처에 얼마만큼 잘 모여져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질 때 상관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연속형 변수 간의 연관성을 보고자 할 때 쓰는데 설명 변수하고 목표 변수가 필요가 따로 없어요. 그냥 이 변수하고 어떤 변수하고 다른 변수하고 상관 있냐 할 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볼 때 씁니다. 근데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얼마일까 하고 계산을 하는 분석이에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일까 하고 계산하는 분석이 회귀 분석입니다. 그리고 인과관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설명 변수로 목표 변수를 해석하려는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럴까요? 뭐가 높으면은 이것도 높더라 하는 예를 들어 키가 크면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느냐 이런 얘기로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가 좀 필요해요.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실제적인 분석을 하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드리고요.
두 개 이상의 설명 변수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능한데 오늘은 안 다루고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룰 거예요. 일단 상관 분석부터 가보겠습니다.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두 개의 연속형 변수가 이렇게 쌍으로 있어야 되죠. 데이터가 이렇게 쌍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요 공식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데요. 요 한점도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요거 그래서 완전히 직선 형태로 딱 놓여있죠. 0.9만 되면은 조금 더 퍼져 있습니다. 0.5 되면 좀 더 퍼져 있고요. 0.3 되면 좀 더 퍼져 있는데 0이면은 완전히 퍼져 있죠. 그래서 기울기라는 것이 형성이 될까라고 의심이 될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0.9이고 뭐 이런 식으로 산점도를 제가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양수이면 변수 하나가 이렇게 증가하면 얘도 같이 증가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관계수가 음수이면 얘가 뭐가 증가하면 뭐는 감소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반드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데, 증명은 근의 공식을 가지고 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한 3분만 뒤져보면 이 공식 바로 찾으실 수 있으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관계수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분석, 상관 분석, 이별량 상관계수다 하고 분석이 돼 있어요. 얘기가 돼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데이터가 분석, 상관 분석, 이별량 상관계수. 조금 데이터의 형태가 틀리긴 하죠. 제가 요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변수 이름을 제가 한글로 줬었어요. 그냥 한글로 줘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라서 한글로 줬었는데 여기 변수 이름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고요. 확인해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테이블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별표가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별표가 찍혀져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요, 별 2개, 상관계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하니까 p-밸류가 유의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유의 확률을 써있죠. p-밸류. 이것도 유의 p-밸류가 있으니까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이 있겠구나 하는 건 좀 잠시 후에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테이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요거 갖다 붙여볼게요. 제가 지금 요거 갖다 붙여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숫자로 정확하게 인식을 해요. 얘는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할 때 있어서 좀 난감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확한 상관계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 별 표시를 빼시면 됩니다. 상관 분석, 요 유의한 상관계수 별 표시 요거를 빼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갖다 붙여보면은 엑셀에서 굉장히 정확한 값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거는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아까 뭐 설명 변수하고 목표 변수가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쵸? 자, 보시면은 그러면은 수학하고 물리학 A하고 B하고의 상관계수가 있으면 B하고 A하고의 상관계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물리하고 수학은 0.99인데 수학하고 물리가 0.99이래요. 그쵸? 완전히 대칭입니다. 155 여기 보시면 155 116 116 해서 대칭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 매트릭스를 시메트릭하다고 합니다. 시메트릭하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나눠 가지고 딱 접었을 때
합쳐지는 요런 데이터 있죠. 요렇게 생긴 매트릭스를 시메트릭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용어적으로 누가 시메트릭하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는데, 통계를 하다 보면은 그런 때는 그냥 양쪽으로 대칭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를 표현해 주실 때는 요 한쪽만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요 한쪽만. 이쪽 한쪽만 표현해 주시면은 이쪽은 몰라도 알죠? 예, 그러니까 요 한쪽만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요 세 개만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요건 수학하고 수학은 당연히 상관계수가 1이 나와야 되니까 1인 거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p-value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p-value는 귀무가설이 상관계수가 0이래요. 대립가설은 0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상관 p-value가 유의성이 있으면 저게 두 변수 간에 상관성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실제적으로도 유의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상관계수가 0.1 미만인데 유의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려놓은 거는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그 데이터가 그려져 있죠. 자, 그런데 이 데이터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06이고요. p-value가 0.0485래요. 0.05보다 작으니까 유의성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봐도 유의성이 이게 유의성이 보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예, 과감히 믿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는 통상 0.2보다 높으면은 상관성이 좋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0.4보다 크면은 매우 상관성이 높다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자연과학에서는 0.03, 0.07, 어떤 분은 0.03이랍니다. 죄송합니다. 0.3, 0.7. 그래서 어떤 분은 0.6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 정도 수치가 나오면은, 자연과학에서 저 정도 수치 나오면은 진짜 상관성이 초대박이에요. 하여튼 상관성이 무조건 유의성이 있다고 해서, 예, 상관성 있네 하고서 분석하고 하는 그런 거 낚이시면 안 됩니다. 예. 자, 회귀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회귀 분석 마찬가지로 오늘은 두 개의 연속형 변수라고 했으니까 요거 설명 변수 하나, 목표 변수 하나 이렇게 해갖고 쌍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모형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ax 플러스 b, y는 ax 플러스 b다 그거 생각하시면은 1차 함수죠. 예, 그래서 그 1차 함수의 두 개수가 얼마인가 하고 추정을 하는 분석이, 예, 회귀 분석이, 단순 회귀 분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쌍으로 한 사람의 데이터가 이렇게 쌍으로 있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베타 1이라고 그러고, 요거 y 절편을 베타 제로라고 합니다. 통상 이렇게 용어로 쓰고요. 예제 데이터로는 국건형에서 2011년 국건형 데이터에서 가지고 왔어요. 국민 영양조사 데이터고요. 20대 여성만 가지고 왔고요.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요것만 들고 왔어요. 체질량 지수하고 머리의 지방률, 왼팔의 지방률, 오른팔 지방률, 몸통, 왼다리, 오른다리, 총 체지방률. 그래서 오늘은 설명 변수가 한 개라고 그랬으니까 체질량 지수, BMI 지수를 가지고 총 체지방률이 설명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만약에 이거 설명이 된다 그러면 체지방률 제거하려면은 뭐 어디 기계에 올라가서 이렇게 양손에 뭐 잡고서 이렇게 자셔야 되는데,
BMI만 측정해도 아 체지방 얼마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PTF라는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올 거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좀 전에 보신 그대로 예,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예, 여기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하려면 분석, 회귀 분석, 선형으로 가서 통계량하고 뭐 신뢰 구간 뭐 이런 걸 제가 체크하라고 제가 얘기를 몇 개 드렸는데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분석, 회귀 분석 어디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선형 회귀 분석, 선형 선택을 했어요. 종속 변수는 총체지방 지수고요. 총체지방률이고요. 내가 BMI만 가지고 이거 설명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통계량에서 추정값은 당연히 모형적 값 뭐 이런 거 있는데 신뢰 구간 제가 하나 더 찍어 놓겠습니다. 확인하면은 예, 요렇게 나와요. 분석이 방법이 분석이 네, 모형 요약하고 분산 분석 개수 이렇게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좀 전에 본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개수해서 상수해서 얼마가 나오고 체질량 지수에서 얼마가 나왔어요. 그럼 요게 베타 제로구나, 이게 베타 원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총 체지방률은 8.079 플러스 1.078 곱하기 BMI다 라고 설명이 돼요. 그래서 아, BMI 지수만 알고 있으면 총 체지방률이 대충 이 정도 되겠구나 하고 예측이 된다 하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 지정한 이 모형이 유의성이 있느냐 한 것은 분산 분석에 있는 이 유의 확률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타 제로하고 베타 원하고 유의성이 있느냐 하는 거는 여기 유의 확률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게 그냥 직선이 기울기만 어떻게 해서 구한다 라고 얘기를 했지, 이게 뭐 유의 확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자, 근데 베타 원하고 베타 제로하고 어떻게 나왔는데 하면 뭐 이런 공식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이 공식을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 공식에 의해서 나온 요 값이 뭐냐면은 에러의 합을 최소화하는 통계량이래요. 아까 모형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모형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원 데이터 에러. 근데 이 에러의 합을 최소화하는 통계량이래요. 저 공식에 의해서 구한 베타 제로와 베타 원이. 자, 그럼 피밸류에 대한 얘기가 여전히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좀 몇 개 붙여요. 가정을 계속 붙여나가다가 이 잔차가 에러가 어느 정도의 분산이 있고 이 기대값은 0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가정을 붙여내면은 이게 그리고 정규분포로 따를 거야 하는 이런 가정을 붙여보면은 아주 좋은 그 속성들을 좀 몇 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은 다 설명드리려면 한 3개월 필요해요. 그냥 매일매일 들으면은 매일매일 들어도 한 일주일은 필요할 겁니다. 회귀 분석에서 이만큼 배우는데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끝나면 이만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시작해서 뭐 중간고사 끝나면 여기까지 딱 배워요. 그러니까 2달 되겠네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냥 각각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몇 개의 가정을 붙이면은
몇 개의 가정을 붙여요. A 에러가 정규 분포로 따르고 일정한 분산을 가지고 기대값이 0인 정규 분포로 따른다 라고 가정을 붙이면은 예, p-밸류를 구할 수 있죠. 정규 분포로 따른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베타 1이 0이라고 할 수 있다면 x 값이 변하면 y 값도 변한다 하는 이기가 되겠죠. 그래서 p-밸류를 산출하게 되고요. 통상 통계학에서 배울 때는 베타 1이 어떤 일정한 상수다, 대립가설은 아니다, 베타 1이 어떤 일정한 상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p-밸류를 뭐 산출하고 하는데,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에서는 베타 1이 0이다 라고 하는 가정에 대해서 귀무가설에서 p-밸류를 산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니면은 기울기가 있구나 하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요 베타 제로와 베타 1이 유효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기울기가 발생을 하는구나, 어떤 일정한 y 절편도 발생을 하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순회귀 분석이라고 해서 좀 개념을 조금 더 잡아볼게요. 요 관측치가 있고요. 요거는 요 데이터들의 y의 평균이에요. 여기는 x 평균이래요. 근데 이 계산을 해보면은 이 회귀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내잖아요. 그럼 반드시 x 평균과 y 평균이 만나는 그 지점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 직선이 항상 그런 속성이 있게 돼 있다는 건 알아주시고요. 여기서 요만큼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쵸? 그러니까 i 플러스 y 바, i 번째 데이터하고 y 바래요. y의 평균값이 이만큼 되는데 그거를 두 개로 잘랐어요. 그 사이에 yi를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잘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요 값은 뭐죠? 요 값은 요 햇을 생각을 안 했네요. 요 햇은 실제 y 값은 여기서 나왔는데 요 x 값은 이 y 값이 이거라고 이렇게 추정한 그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 점이 y 햇이 되겠죠. yi 햇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 뒤에 부분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내가 회귀 분석으로 추정하고 나서 생긴 생긴 에러가 되겠고요. 요쪽은 관측치하고 회귀 분석으로 추정한 그 에러가 되겠죠. 그거 차이가 되겠죠. 유의성이 있기를 바란다면, 이 직선이 유의성이 있기를 바란다면 이 앞쪽과 뒤쪽 중에서 당연히 뒤쪽이 더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요것을 제곱을 하면 요 등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요 부분을 SST라고 그럴게요. 이게 여기서 보면은 총 오차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에러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 이거는 회귀 분석을 하고 나서의 오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SSR이라고 하고 SSE, SST 이렇게 해보면은 했을 때 R스퀘어라고 하는 통계량이 하나 나오는데요. SST분의 SSR이 나오고요. 이 SST 중에 SSR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그 수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0에서 1 사이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데이터에서는 R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요. 요 0.735 요거는 이제 저기거든요. 그냥 상관계수거든요. 그래서 단순회귀 분석에서는 상관계수의 제곱이 R제곱이 됩니다. 요 수정된 R제곱하고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하고 나면은 분산 분석에서 본 것처럼 아노바 테이블이라는 것이 하나 주어지는데, 여기 있는 요 유의 확률이 내가 지정한 모형에 대한 유의성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R제곱이 0.54가 나왔습니다. 0.54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 모형은 5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주로 자주 합니다. 자연과학에서는 R제곱을 다루는 일이 좀 덜 있긴 합니다. 자, 오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 오차가 어느 정도의 분산을 가지고 그 기대값이 0인 정규분포로 따른다면 p-밸류를 산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 오차가 정규분포로 따르지 않는다면 조금 이상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을 할 때요, 이 도표라는 걸 하나 만들어놔요. 도표라는 걸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프레드 하고 써 있는 게 있고 레스 아이디 하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프레드가 뭐냐면요, 그 예측 값입니다. 예측 값. 그러니까 y 이 베타 제로하고 베타 1을 추정해 놓고서 나온 그 추정을 했으니까 거기다 x 값을 어떻게 넣으면 이제 y 값이 나오겠죠. 그쵸? 그 추정 값이 이 프레드가 되고요. 레스 아이디는 잔차입니다. 그러고서 나온 잔차. 그러니까 실제 그 y 값하고 실제 값하고 내가 추정한 그 y 값하고 그거를 뺀 잔차가 요 레스 아이디라고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그걸 놓고서 y축에 요걸 놓고 x축에 요걸 놓으면은 요렇게 생긴 데이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랜덤해야 돼요. 되게 랜덤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기대값이 0이고 뭐 어느 정도의 분산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제 기대값이 0이 돼야 되고, 기대값이 0이 돼야 되고, 잔차가 0이 돼야 되고, 뭐 일정한 분산을 가진다 했으니까 분산은 그렇다 쳐도 일단 기대값이 0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그래프로 보면은 어떠세요? 이거 기대값이 0인 것 같아요? 요 지점에서는 기대값이 0인 것 같습니까? 요 지점에서는 0인 것 같나요? 요 지점에서 0인 것 같나요? 하면 대체적으로 데이터들이 요 정도 살펴보면 기대값이 0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쯤 오면은 기대값이 0인 것 같지가 않아요. 저 데이터 3개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기대값이 0인 것 같은데, 저렇게 보면 기대값이 0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자, 레버리지라고 하는 이런 그 칙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 검은색 점은 BMI가 33보다 작은 사람들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BMI가 33보다 큰 사람은 요 3명이 있어요. 그 3명이 아까 여기에서 요 3사람이에요. 근데 BMI가 33보다 작은 사람만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해보면은 회귀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다 했으면은 BMI가 저기 공식이 아까 이렇게 되는 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33 미만인 사람인 33 미만인 사람만 가지고 요 3사람 빼고 분석해 보면은 회귀 직선이 확 틀려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레버리지를 갖는다 라는 용어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하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걸 대표하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쵸? 근데 저기에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회계직선이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렇게 생긴 거는 분명히 말한 건데 무슨 오타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주 원인은 오타입니다. 오타. 주 원인이. 그래서 저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산점도를 한번 그려보면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산점도를 하나 그려보면은 이거 데이터 이상하다 하는 게 눈에 딱 보입니다. 저런 데이터 하나 딱 나오면 눈에 되게 보기에도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삭제를 데이터를 빼놓고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오타로 들어간 거 아닌가 해서 다시 로우 데이터 다시 조사해 놓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좀 수정한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 데이터 하나 때문에 회기식 자체가 이렇게 변해요.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변하느냐? 이렇게 변합니다. y는 1.981 마이너스 1.128 베타 1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p-밸류는 베타 1에 대한 p-밸류거든요. 유의성은 있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데이터를 하이 레버리지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해서 데이터를 좀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로우 데이터를 다시 한번 찾아본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저 하이 레버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분석을 할 때 저장해 놓고 레버리지 값하고 써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분석, 회기 분석, 선형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데 저장해 놓고 여기 레버리지 값을 이렇게 잡아줘요. 확인 눌러보면은 눌러놓고 데이터에 다시 가볼까요? 보면은 아까 없던 LEV1이라는 데이터가 하나 생겼어요. 지금. 자, 그래서 LEV1이라는 데이터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저게 레버리지 값이래요. 근데 그럼 레버리지 값이 얼마보다 커야 레버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얘기가 의문이 될 수가 있는데 요 공식에 의해서 얘기를 주로 합니다. P는 변수 개수 플러스 1이에요. 데이터 개수래요. 자, 데이터가 몇 개가 있나요? 지금 데이터가 13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 한 개 있죠. 우리 체질량 지수 BMI 하나만 넣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는 변수 플러스 데이터 개수래요. 0.015152보다 크면은 레버리지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정렬을 해볼게요. BMI 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BMI가 33보다 큰 사람이 여기 아까 3명 있다고 그랬었죠. 요 사람 3명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0.015152 크죠.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도 이 정도까지도 27보다 커도 이게 저기 레버리지가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적으로 BMI가 27보다 큰 사람은 좀 뚱뚱한 사람 쪽에 속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요 레버리지가 있다 없다 하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스큐드 데이터라고 하는 얘기를 어디다가 저 위에다가 써놨었는데요.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아까 이 저기 잔차가 전기분포로 따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값 자체가 이렇게 좀 왼쪽으로 쏠려 있는 데이터들이 가끔씩 나와요. 어떤 데이터가 그러냐면 환경 오염물질, 체내 농도, 뭐 인터넷 중독 점수, 자살 점수,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0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일부 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뭐 이런 데이터인데요. 로그 변환을 해줘요. 이거를 데이터를 로그 변환을 해주면은 이렇게 생긴 것이 나옵니다. 요 데이터를 로그 변환을 하고 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로그 값을 가지고 로그 값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다중회귀 분석이란 걸 얘기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는 할 테니까 또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